세계 최초, 방송 최초, 남북 소통 버라이어티.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한 여자들이 로망이죠. 신의 딸이에요. 김일성이 북한에서 신이잖아요. 앞으로 북한의 정치는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할 거다. 김여정이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로 활동할 것이라는 걸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행위일 것 같고요. 김일성이가 인정한 백두 혈대 김설정입니다. 김정을 내세우고 뒤에서 조정하는 인물이 바로 김설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정은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만갑을 받쳐주는 든든한 주춧돌 같은 존재죠. 우리 사우스포 소개합니다. 김영철 씨, 오늘 소개해 주실 분 있으시죠? 오늘 제가 처음 소개할 분은요, 우리 작가님들 앞으로 복사할 일이나 카피할 일이 있으면 이분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뭐 그 어떤 물건 앞에 가면 뭐 소리, 표정 100% 스캔 완료입니다. 살아있는 인간 복사기 최병서 선배님 부탁해요. 부탁해요. 이덕화 선배님보다 더 이덕화 선배님. 맞아요. 아, 최고시죠. 이덕화 선배님이 최병서 씨를 흉내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제5공화국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은 이렇게 안 한다. 그럼요. 본인은 본자를 좀 깔아줘요. 그래갖고 본인. 대본에도 없는 걸 제가 넣어줬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좋아, 아주 좋아 했겠어요? 저는 그게 전두환 전 대통령님이 하셨던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옛날에 따따붙다라고 할 때 그걸 제가 했어요. 좋아, 아주 좋아도 하고 왜 허구한 날 나만 가지고 그래 이걸 했었는데 마침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한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죠. 아, 그랬던 또 쪽이 있어요. 자, 오늘 뭐 최병서 씨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그 우리 북한 민원들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탈북 민원들 보니까 느닷없이 또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도 생각납니다. 정말? 탈북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니까 통일이 된 듯 합니다.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그냥 박수 갈채가 나오는데요, 막. 자, 그런 거뭐 우리 정표 씨. 아, 예. 그동안 제가 뭐 소개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좋아. 네. 좋아, 좋아. 사실 제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데 네. 이분은 옷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외출복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꺼내 입듯이 캐릭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는 분입니다. 고소 앉아만 있어도 분위기를 고소시키는 남자. 그리고 아이디어 뱅크. 자, 개그맨 박성호 씨입니다. 발음 좋았어, 괜찮습니까? 고소 반갑습니다. 고소 보소 이만갑에 만나러 왔죠. 고소 기분 최고죠. 나는 지금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센터 신은하 씨가 네. 정말 너무 좋아요. 반가워서 막 어찌할 바 모르는 막 그 눈을 봤어요. 저 게스트 나온 중에 이렇게 반가웠던 분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광팬이에요, 제가. 그래. 아이고, 네. 010-2999. 사실 제가 이만갑 정말 광팬인 거 아시죠? 아, 진짜 이만갑도 보세요? 아, 저는 매주 애청하고. 이 중에 아는 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아, 저 다 알죠, 다. 우리 순실 누님도 알고. 아세요? 다 알고. 예, 알고 저기 뭐 주순영 씨 깔깔깔. 평양 깔깔깔. 박성호 씨 이렇게 뭐 유행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이것도 있고. 사실 이렇게 분장을 완벽하게 분장을 좀 하고 하면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저도 분장을 안 해서 지금 아, 사실. 그러니까요. 네. 예. 사람이 아니문이다. 너무 좋았다. 나왔다네, 내가 나왔다네. 남자입니까? 남자 아니문이다. 여자입니까? 여자 아니문이다. 그럼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문이다. 저기 그런가 하면 우리 선미 씨 지금 한 번도 못 웃었어요. 갸루상 아세요? 캐럿상 한국에 와서 봤어요. 근데
저분이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렇게 멋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오늘 인기 동일 폭발이네요. 되면 최고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박성호 씨가 탈북자들과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죠? 아쉽겠지만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네. 정말 아쉽겠지만 네,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식 그 주례 선생님을 우리 장혜성 선생님 아시죠? 네, 장혜성 선생님. 예전에 그 기자 출신. 예. 그래서 그분이 제가 주례를 제가 부탁을 드려서 특별히 그분께 부탁을 드린 이유가 있으신다고. 예. 그분께서 이렇게 좀 굴곡진 어떤 삶을 또 살아오셨고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좀 제 인생에 좀 본보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 그래서 결혼 생활이 뭐 세상에서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왜 어렵다고? 아, 저 너무 어렵던데 요즘.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영원한 분단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 박성호 씨 아무튼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 오늘 또 이만갑을 차유신 아주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마 굉장히 고운 피부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마치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느낌의 한 분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정말 청순한 외모와는 다르게 빵 때문에 탈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 사연 너무 궁금한데요. 만나보시죠. 유홍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강도 만포에서 온 유영입니다. 저는 청순하게 생긴 외모와는 달리 자기가 자기 꽃제비 생활을 한동안 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꽃제비들이 제 머리만큼 큰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못 먹는 저렇게 큰 빵을 꽃제비가 어떻게 먹지 하고 신기했는데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너희들 어디서 이렇게 큰 빵을 났냐고 물어보니까 중국에 가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신기해서 저도 그날 저녁에 꽃제비와 같이 탈북을 했어요. 근데 걔가 분명히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탈북을 했는데 저희 보고 말했거든요. 자기만 믿으라고. 그래서 정말 그 애만 믿고 압록강을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붙잡힌 거예요. 너무 그 길이 위험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서 있고 그런 경비가 삼엄한 그쪽으로 걔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압록강으로? 그 애가 거의 모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공항국에 잡혀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공항국 사람이 저희 보고 아마 불쌍해 보였나 봐요. 빵을 주더라고요. 오! 드디어 빵이 나왔습니다. 빵을 줬는데 북한의 빵은 이제 사카린이라고 설탕처럼 단맛이 나거든요. 근데 중국의 빵은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빵과 너무 좀 틀려가지고 제가 좀 그런 뻑뻑한 맛도 나고 해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요. 그 아무튼 탈북을 하셨고 지금 한국에서도 빵 많이 드세요? 예, 여기 와서 정말 그 찐빵을 제가 먹는데 찐빵을 먹는데 단맛이 좀 나니까 예, 어디 거예요? 하지만 즐겨 먹진 않아요. 저기 혹시 우영 씨 그러면 동생도 같이 와 있습니까? 제가 탈북 과정 중에서 동생하고 헤어지게 됐는데요. 뭐 잡혀간 것도 아니고 둘이서 다니면 너무 위험한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것도 그래서 있구나. 동생 보고 그때가 정말 기억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네가 가라.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는 먹는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나 뭐 쌀 같은 것도 막 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후에 목요일 날에 다시 우리가 헤어졌던 곳을 만나자고 해서 헤어졌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동생 못 만난 지 10년 넘었다고요? 예, 제가 이만갑을 나오게 되면 혹시 동생이 어디선가 볼까 생각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홍영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홍영아 안녕. 어디서 잘 지내고 있지?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언니가 너를 그냥 놔준 것 같아. 지금이라면 안 그랬을 건데. 언니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나왔어. 어딘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면, 언니를 보고 있다면 꼭 연락 주기를 바라고 언니가 네가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너하고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언니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거고 우리가 그때 헤어졌던 엄마는 찾았어. 지금 엄마하고는 같이 있으니까 너만 만나면 우리
새 식구가 모이니까 꼭 만나기를 바랄게. 자, 희망 놓지 마시고요. 동생도 아마 이렇게 야무진 언니 닮아서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유영 씨 환영의 박수 한번. 예. 깔깔깔. 이만갑 시청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평양 깔깔깔 유현지입니다. 석도전으로 둘째 아들까지 출산하고 온 저답게 북조선의 소식도 석도전으로 힘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 깔깔깔 첫 번째 보도입니다. 선군 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선군혁명의 준말을 타고 질풍같이 달리자. 북조선을 이끄는 힘 선군 정치. 하지만 이번 소식은 북조선 인민군 출신의 순실 형님도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인민군 복무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개 여성은 6년, 남성은 자그만치 10년. 고난의 행군 이후 매년 신입 병사가 감소함으로 인해 확 줄어든 병력을 채우려는 조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제대를 앞두고 있던 병사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후임병을 폭행 또는 하루바삐 군 제대를 하거나 혹은 가지 않기 위해 뇌물 경쟁을 하는 등 오히려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합니다. 딱히 보니까 군대에서 몇 년도 지낸다고 대우가 남다른 것도 아니면서 10년도 넘는 세월 동안 가족도 못 보고 연애도 못한 청춘은 어찌 보상받는단 말입니까? 어우, 화가 난다. 다음 보도입니다. 아름다움. 여성들이 사랑하는 만국의 공통 언어 아름다움. 그런데 이 아름다움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북조선도 돈벌이를 위해 화장품 개발 열풍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북조선이 화장품 개발 및 실험 과정에서 교과서의 요재수들을 아무런 동의 없이 이용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장품 실험 한 번에 전문적으로 동원되는 인원은 여성 30명. 많게는 최대 200여 명의 여성 죄수들이 화장품 실험에 이용되기도 했답니다. 또한 실험에 이용된 이들은 일반인들과 철저히 격리된 생활을 하는데 다른 죄수들의 동료를 막기 위해 품질 감독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신의주 화장품 공장의 봄 향기, 너와 나, 해당화 등이 계속해 장마당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와 같은 충격적 탄생 비화에 주민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괜한 돈벌이 욕심으로 남의 고운 얼굴에 분칠한답시고 당신네들 얼굴에 먹칠 말고 주민들 입에 불칠이라도 할 고민부터 하시라요. 다음 보도입니다. 공나국 영웅 칭호를 받은 정성호. 장거리 스타 다관왕 환봉실 선수 등 북조선에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마라손 영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마라손 영웅. 이제 북조선의 마라손 솜씨가 세계에서도 먹히나 봅니다. 이번 달 평양에서 열릴 만경대상 국제 마라손 대회는 북조선의 대표적인 육상 대회인데요. 국제대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제적인 육상 마니아들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1981년 김일성의 69회 생일에 맞춰 시작된 이 대회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들이 있어 더욱더 인기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는 공산국가나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서 주로 참여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적대국인 미국도 참여가 가능해 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풀코스 마라손의 참가비는 100달러, 하프 마라손의 참가비는 70달러, 그리고 또 세트 상품 또한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기에 참여하거나 관람한 뒤
김일성 주석의 생일 경축 행사를 지켜보고 평양, 개성 등을 관광하는 6박 7일 상품도 단돈 2,400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입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시죠? 이제 북조선 주민들과도 스마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바로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웨이신을 이용한 것인데요.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까지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하게 근황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북조선 당국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본인 핸드폰 소지를 허용하게 되면서 암암리의 주민들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답니다. 이에 북조선 당국 역시 더욱더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 전파 탐지기가 새로이 개발되면서 1, 2분 안에도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 문자를 하거나 겨울 외투에 핸드폰을 넣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들으면서 나도 고향의 가족과 연락했으면 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고작 이 두 손으로 남몰래 주고받는 인사가 아닌 두 손을 맞잡고 다정한 이야기를 밤새 나누는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가열찬 진행 마음에 드셨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오직 리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평양 깔깔깔. 평양 현지에서 방송하는 날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직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북한 이야기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북한 로열 패밀리 백두혈통의 여인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특별히 모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철 씨. 북한 당중앙위원회 호위부에 소속돼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무려 11년간 김정일 친위 대원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영국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리스마가 딱 그냥 뵙기에도 뭔가 묵직하시고 네, 되게 옆에 있으면 되게 안전할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유머 감각은 좀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분에게? 싸움 잘하세요? 옛날엔 잘했습니다. 네. 왜 안 웃기지? 무섭지? 웃어야 되는데. 선생님, 김정일 친위 대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호이라면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지켜주는 건데 독재자를 지키는 게 저희가 청춘과 정치적 그거 다 바치고 거기서 경호하는 걸 보고 친위대라는 명칭에서 딸로 김정일이가 만들어 놓은 거죠. 김정일이 좀 우리처럼 대통령이가 일정의 체계적으로 시간과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자기가 그저 밤에 나가겠으면 나가고 12시에 나가겠으면 나가고. 그러게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이랑 이따금씩 군부대 현지지도 오면 딱 새벽에 와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 잘 때 깨우지 말아라. 군인들 기상한 다음에 들어가 본다고 해서 길 옆에 서서 기다렸다고 막 그래요. 뻥이야, 뻥. 제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만약 김정일 국방위원장 있을 때도 다 실탄 가지고 실탄 우리는 150발 장탄하고 일반 군인들하고 달라요. 탄알 자체가 100m에서 10mm 강판 뚫습니다. 그렇게 하고 격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도 덤비고 이런 거 그다음에 사람을 눈치로 보고 이 사람 행동이 이상하구나 하면은 예감을 가지는 거. 그 수영, 행군 안 안겼습니다. 김정일이 옆에서 20년을 같이 봉행을 하면서 정치적인 위험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로 날 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 나야 최고라. 정훈이나 여정은 우리 보고 야야야야 하죠.
일장에 댕기면 젊은 남자들 와가지고 같이 춤도 추고 거기 다 그 파티장 다 있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정신분열증에 백두혈통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백두혈통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강명도 교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종일이 때도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백두산 줄기라는 말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빨치산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백두산 줄기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백두혈통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김일성, 김종일, 김정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하고 그럼 왜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백두산에서 항일 빨치산을 했을 뿐만 아니고 김정은의 아버지 김종일이가 백두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종일의 고향은 백두산이죠. 백두산에 종일봉도 있고 백두산 귀툴집이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 나가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김종일의 혈통을 이어받은 김정은 이걸 백두산 혈통이라고 백두혈통이라고 이제 지어 부르는 거죠. 네, 김일성의 피를 물려받은 북한 로열 패밀리 백두혈통의 여인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백두혈통 여인 누군지 화면 함께 보시죠. 천방지축 소녀에서 북한 실세로 만사여통 김여정. 예, 요즘에 기사에서 많이 봐요. 약간 우리식 이름이야. 윤여정. 뭐, 맞아요. 또 무슨 여정? 세련된 조여정. 조여정 있고 여정이라는 이름은 되게 세련된 네, 여성 이름 이쁘고. 같아요. 예, 이 소개를 오늘 김영철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할 사람, 너 이름이 뭐니? 너한테 북한 맡길 수는 있겠니? 김여정입니다. 1987년생이고요. 28살이 되겠는데요. 바로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여동생이 되는 거죠. 북한에 알려진 직함은 노동당 서기실장이라고 하는데요. 서기실장이라 하면 우리나라로는 장관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북한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 하는지 알려줘요. 네. 김정은의 업무는 물론이고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킹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공식 등장하면서 북한의 핵심 실세로 등장하고 주목받고 있는 여정킴. 공식 직함과 함께 북한 매체를 통해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정은 오빠의 옆자리 처음엔 뭣도 모르고 대충 했었는데요. 이젠 그 옆자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네. 부장한. 예, 저도 찾아봤는데 선명한 사진은 별로 없었는데 예쁜 것 같아 보여요. 어딘가에 얼굴도 끼어 있어. 하얗고. 어딘가에 끼어 있어. 치명사진처럼. 합성인가 싶은. 현정 씨도 봤어요? 아예 김여정이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개팍하대요. 그래서 막 갑자기 성격을 막 성질 부리고 이런 성격인데 김정일이 따라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갑자기 주변 환경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빨리 바꾸라고 이래서 행사에 동원되신 분들 굉장히 막 곤란해하고 나이도 그땐 어렸을 텐데. 네, 그쵸. 김여정이가 그 김정일이하고 이렇게 현지 지도할 때 김정일이 옆에서 김정일의 그 컨디션도 봐주고 그다음에 김정일이 그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면 그 옆에서 그 먼저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김이상궁이었네요. 네. 김이상궁. 네. 그리고 자기 어떨 때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김정일의 음식을 한대요. 김여정이 최근에 이렇게 또 대외적으로 등장한 게 이제 김씨 부자의 정치적인 위험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장성택이 처형이 되면서 김경희 자리를 메꿀 이제 대체 인물로 이제 또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이제 3월 9일 날 최고인민회의 제13차 그 대의원 회의 선거투표에 김정은과 직접 함께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김여정이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로 활동할 것이라는 걸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행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경희가 김정은 체제에서 이제 보여줬던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내가 보기에는요, 김여정이도 조금 있으면 또 장군별 달고 또 올라가 앉아 있어요, 이제. 예. 그거 봐요, 저 장성택이 마누라도 총 한 병 안 써보고 군사복 뭐 하루도 안 한 게 장군복 입고 똑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 강명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김여정은 어떤 위치에 있는 여잔가요? 제가 김여정이를 알게 된 것은 한 2009년도부터인데요. 제 한 친구가 저한테 말해주기를 앞으로 북한의 정치는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할 거다. 그리고 동생 김여정이 상당히 똑똑한데 나이는 어리다지만 앞으로 주의 있게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는 믿질 않았거든요, 사실. 그때는 김정은이도 안 나오고 현지지도는 같이 다닐 때입니다. 비공개 현지지도. 근데 그 현지지도 장소에 김정은이도 있었고 김여정이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김종일이가 김여정이 말을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안 믿었어요. 사실 뭐 김정은이가 그때 공식적인 자리에도 안 나왔는데 2010년도에 김정은이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김여정이는 사실 천방지축으로 뛰노는 것 외에는 안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건 큰 의미가 있거든요.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할 때 김경옥 동지, 황병서 동지, 그다음에 김여정 동지 이렇게 책임 일꾼들과 함께 이런 말을 했는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셨습니다. 김경옥 동지, 황병서 동지, 김여정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과 레벨이 같다는 거죠. 김경옥이는 지금 당전의 조직부 일부 부장이고 집무실, 맞아 우리 말하면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김경옥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똑같이 났다는 것은 김여정이가 바로 그 김정은의 모든 행사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 김여정이 요즘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고 굉장히 북한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김여정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 주민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이게 딱하니 되게 뚜렷한 건 없다. 야, 근데 뚜렷한 게 없어서 저도 근데 궁금해요. 김여정이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데 사실 그 김정은이 장성택도 죽였잖아요. 자기 네. 고모부를. 근데 저 정도면은 굉장히 그 미워할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자기 여동생을 너무 예뻐하나 봐 그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김정은이 친형제 중에 김정철인가 있거든요. 근데 김정철 같은 게 남자이기 때문에 권력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견제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김정철은 아예 권력 구도에서 배제를 시킨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김여정 같은 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동생. 김여정은 자기한테 반기를 들기보다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훨씬 더 든든한 교육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여정을 배제하지 않고 이제 같이 권력으로 이제 같이 쌓아가는 것 같아요. 이 여동생은 뭐라고 못해. 그렇죠. 예. 북한 방송에서 김정은이라든가 김정일이 나오게 되면 어떤 그 정확한 화면, 절제된 화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놀이동산인가 거기서는 뒤에서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과 없이 내보낸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뭐 실수로 그걸 내보낸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이제 천방지축으로 뛰노는 것은 상당히 이제 조심하고 그때는 지금 김정일이가 아니고 김정은 시대 아닙니까? 김정은인 시대에 나와서 이게 잘 잡히진 않아. 체계가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지금 딱 그 이자구 장면들이 김정은이 올라와서 1년도 채 안 됐을 때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제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지. 만약에 김종일이나 김일성 때는 체계가 잡혔으면 저렇게 아무리 동생이 이뻐도 저렇게 못하죠. 그렇죠. 또 편집도 하고. 전문가들이 딱 보고 이미지가 그렇죠. 이건 안 좋아진다. 그렇죠. 딱 그런데 빼야지, 그 애들. 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걸 김여정이가 뒤에서 이제 그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김정은이를 관리하고 행사 메이킹으로 이제 나섰다면 그렇다면 자기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다 그죠, 자기가. 이거 모든 걸 다 자기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자르지 뭐 이건 그대로 내보내라 하니까 안 내보낸 겁니다. 이거 누가 관리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아 내보내는가가 북한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부터 이미 김여정이가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미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이미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이가 앞으로 너는 오빠를 도와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라는 과업을 줬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김정철이는 현지 지도할 때 한 번도 안 따라다녔는데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비공개 현지 지도. 이거는 이미 김정일이도 김여정이 똑똑하니까 김정은이를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김여정을 보면 이렇게 천방지축 이미지하고
또 어떤 전략적 기획가 같은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천방지축으로 놀았지만 이번에 공식적인 행사장에 보십시오. 숙녀처럼 아주 정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중하게 행동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리설주가 나와가지고요. 그 개인집을 방문해서 설거지하는 장면이 그렇지,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이 여자 김여정이 다 연출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 또 유의장을 방문해서 놀이기구를 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김여정이 연출한 장면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전략을 줬는데 리설주가 설거지를 소매도 안 걷고 하고 있네요, 이러고. 그죠? 그거는 그래서 리설주가 혼났을 머리가 거야, 아마, 안 좋은 신우이한테. 그렇죠. 저 이영국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남매들 스위스에서 공부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어디 살았을까요? 이제 우리말하면 청와대 옆에 이 부분은 본청사라 그래요. 거기 본청은 거기서 살고 간저에서 그리고 처빈 고영이는 저기 능라도 경기장 대동강에 따라 내려가면 능라도 경기장 있어요. 거기에 옛날부터 버드나무 촌이가 있는데 버드나무가 크고 오래된 버드나무 있습니다. 거기에 첩들이 집이 5개 있습니다. 아, 김정은의 어머니. 예. 밖에 나올 수도 없고 서로 첩들끼리 모른다. 누가 어떻게 사는지 담장을 다 11m 높이로 집집마다 다 막았어요. 그리고 김정일이는 지하 벙커를 해서 뒤가서 자동문을 열면은 스위치 열면은 문이 열리면 뒤가요. 그또 이짝을 뒤가면 이짝 집 가고. 그게 돼. 왕이네요, 왕. 사극 같아요. 그러니까 후궁들이 서로 얼마나 견제해요. 그렇죠. 막 맨날 싸우고 그들은 궁궐도 그 안에서 못 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그걸 봉쇄를 딱 해놓고. 그렇죠. 그러네. 이용국 씨 말이 왜 맞냐면 서로 몰라요. 자녀들도 얼굴 저희들끼리 몰라. 그러니까 김종남이가 김종철이 김종훈이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김종남이도. 왠지 우리가 볼 때는 많이 같이 노출되니까 서로 뭐 연락도 하고 형 어디야? 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예. 그 첩집에서 나올 때는 김정일이가 벌써 그 공개됐을 때 나오는 게고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공개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누릴 건 다 누립니다. 어디 가겠다면 다 가요. 근데 다 보고 하고 댕기지. 아우, 답답해. 답답하죠. 김정남은 외로웠겠다. 아니, 뭐 공기놀이를 해도 상대가 있어야 놀지.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궁금한데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 셋이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5살, 6살 이때 봤습니다. 정남이는 17살 때 봤고. 그런데 이 별장에 가면은요, 다 놀이기구도 있고 애들 놀 수도 있는 그 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익기재 다 있고, 수영장이 있고, 백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 이 강아지도 같이 놀기도 하고, 그다음 꽃밭에 들어가 사진도 찍고, 거기 따라다니는 교양원들이 하나 있고, 간호사가 있고, 의사 있고, 그다음에 거기 또 뭐 리더를 해주는, 산수 웃겨주는 사람 하나 여자 있어요. 그게 한 5명 정도, 4명, 5명이가 젊은 아가씨들이 같이 딱 댕기면서 그 안에 하겠다는 걸 해주지요. 그리고 봄에 그 좀 그 건조하니까 저 함남도에다 그렇게 짓는데 한 150m 높이를 해가지고 그 폭포도 김일성은 바닷물 폭포를 좋아했고 그 물안개 깨요. 물안개? 네, 그리고 그 해가 뜨면은 무지개가 딱 서거든요. 그 위치를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아, 무지개 보기 위해서? 예. 무지개가 설 때 사진 찍어주고 그 안인데 쾌락을 느껴주는 거죠, 결국은. 뭐라고 부르나요? 그 아이들을? 이름을 그냥 막 정은아, 부르나요? 이렇게 하세요? 정은아 안녕 이렇게 우리 하나요? 경호원들은 오면은 뭐 이름 못 부르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만 말하지만 그 정훈이나 이 여성은 우리 보고 야야야야 하죠. 아니 조선왕조네, 조선왕조. 안 볼 때 이렇게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날 때부터 왕윤을 됐잖아요. 날 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 나야 최고라. 이렇게 나온 거죠, 간에는. 그러니까 이북 사이에 뒤가 보면 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게 막 신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보면 항상 그런 저택들을 잘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그 어떤 국민들이나 인민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저기 이제 어린데
일 안 되십니다. 야, 너 똑바로 해. 근데 이거를 정은표 씨는 4시로 겪어보셨잖아요. 마음 아파요. 뒤돌아 있으라. 예. 뒤돌아 있으라. 강명도 교수님, 앞으로 김여정의 그 권력은 얼마나 더 세질 것 같습니까? 지금 김여정이 하는 행위를 봐서는 김정은이하고 맞먹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일이 만나러 갈 땐 장성택이나 김종일 통하고 비서실을 통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만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김종일이는. 그러나 장성택한테 권력이 몰렸던 건 사람들이 장성택이 만나기 쉬워요, 사실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여정이 만나기는 쉽지만 김정은이한테 들어가긴 힘들잖아요. 그러면 김여정이한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권력이 김여정이한테 상당히 많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김여정이를 보려면 김경희하고 김종일이 관계를 보면 김여정이하고 김정은이 관계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경희하고 김종일이는 어머니를 일찍 이어있잖아요. 김종숙이라는 어머니를 일찍 이어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김종일이는 김경희를 상당히 사랑했습니다. 동정을 많이 해주고 출근하니까 엄마 없는 계모선에서 자라니까 김정은하고 김여정이도 엄마를 일찍 이어있지 않습니까? 김여정이도 엄마를 일찍 이어있어요. 고영이가 일찍 2004년도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 계모나 또 다른 어떤 이 유모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식모도 있고 보조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어머니만은 못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동생 얼마나 추근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봐서는 김정은이가 아무리 천방지축으로 뛰어놀고 뭐 했더라도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게 그만큼 동생 김여정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이 정치 무대에 내세운 겁니다. 27살 정도에 나왔다면 김경희는 40살이 돼서야 정치 무대에 나왔는데 이건 지금 27살에 나왔다는 건 그만큼 김정은이가 김여정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리한 지적이네. 예. 북한 로열 패밀리 백두 혈통의 여인들 지금 가장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김여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여인은 과연 누굴지 궁금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김여정의 최대 라이벌 김설송. 마마, 소인이 김설송에 대해서 읊어드리겠습니다. 김설송. 네. 김설송은 1974년 김정일과 김영숙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김정일의 이복 누나, 즉 배다른 누나이옵니다. 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 후 1990년대 말부터 김정일의 호위 업무와 일정을 관리했는데요. 심지어 김정일에게 올라가는 보고를 모두 점검하는 일까지 담당해 부인인 고영이보다 깊숙이 김정일의 일상을 관여했다는 후문이 옵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후계자로까지 떠올랐던 인물이기도 한데 100% 순수 혈통인 김설송이 아무래도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게는 눈의 가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여정의 최대 라이벌 김설송. 마마, 이제 김설송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수고 많았네, 정래 씨. 갑자기 상황이 김설송이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한 이름인데 은하 씨는 김설송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김정일의 친딸이죠. 친딸이고 김정은하고는 이복 누나 사이인데 지금 김정은의 정치적인 그 모든 계획을 뒤에서 조정하는 인물이 바로 김설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 사람이 거의 앞에 김정을 내세우고 뒤에서 모든 정치를 조정하니까 저 사람이 누리는 권력, 특권 같은 거는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거죠. 김정일이 그 현지 지도를 올 때마다 꼭 딸을 데리고 온대요. 그게 김설송인 거예요. 근데 김정일의 차 문도 그 경호원도 안 열고 김설송이 딱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군부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항상 딸과 동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설송이 또 그렇게 똑똑했대요. 여러 업무 능력도 뛰어나갔고 김정일이 신뢰를 많이 이렇게 쌓았었는데 그리고 나갔어도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내가 못 가진 장점을 많이 가진 천재성 있는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대요.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첫 딸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설송이를 금성출판사에서 얘를 찍어가지고 설송이, 청송이 이래서 야니를 원력을 냈어요. 원력에.
그래서 달력에. 그래서 뭐 1월달, 2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야네를 옷을 바꿔 입혀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금성출판사 만수대 장작사에서 만든 이 원력이 나가는데 중앙당 가족들한테만 이 원력이 배당됐어요. 배정이. 근데 실제로 이뻤나요? 이뻤어요. 정말 이뻤어요. 네. 그만큼 김설성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뻐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래 김영숙이 딸이고요. 김일성이가 인정한 백두혈통이 진짜 김설종입니다. 네, 보면 본처고 또 그 공식적인 집에서 김영숙이하고 살고 김영숙이에서 난 딸이가 김설종입니다. 예, 혈통은 진짜 혈통이죠. 근데 여자기 때문에 밀렸죠. 예? 근데 김정일이 왜 예뻐했는가? 김일성도 예뻐했어요. 김일성의 행사도 김설종을 어릴 때 이렇게 안고 댕긴 그도 있어요. 김일성이가.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김경희가 행사 나갈 때 김설종을 많이 데리고 댕겼어요. 많이 안고 댕기고. 김정훈이라든가 김정남이라든가 그 정철이라든가 김여정이라든가 이런 아들이 하나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김정일이 행사에 김설종이 어떤 데 뚜무뚜무 나타났죠. 북한 최고 엘리트이신 강명도 교수님께서는 김설성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뭐 김정일이가 우리 위사당 격리부 올 때 뭐 설성일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소는 파다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말씀에 설성이라든가 뭐 청송이라든가 그래서 설성무역회사도 있고 청송무역회사도 있어요. 북한에. 그것도 어디냐 중앙당 재정격리부에. 그 이야기 나왔다는 건 뭐냐면 설성이나 청송이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일이가 이뻐하니까 중앙당의 무역회사 이름을 만들 때 설성무역회사, 청송무역회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 상당히 이뻐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김설성이가 과연 권력이 있나? 권력 문 앞에도 못 간다는 거죠. 김설성이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김정일이가 뭐 이뻐하고 하지만은 살아 있을 때건 김정일이가 죽었건 간에 최고 권력 옆에는 못 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 이번에는요. 백두혈통의 여인들 다음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비운의 백두혈통 1인자 김경희. 그는 누구인가? 지난해 남편 장성택의 사망으로 모든 궁금증을 낳고 있는 김경희라는 인물. 김경희는 1964년 김일성과 김종숙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김경희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북한인민군 대장 등 북한의 여성 실세를 자리를 맡습니다. 그런데 올해 69살 그녀가 건강 악화로 해외 체류 중이라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탈북 미녀들은 김경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답을 부탁해요. 네, 저는 지금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아영 씨는 이 딱딱 이름 들으면 아세요? 알죠. 오, 신기하고만. 원래 북한에서도 알았어요? 네, 김경희는 원래 다 대외적으로 권력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라면 다 알죠. 이제 김경희 같은 경우엔 북한 여성 최초로 대장 계급을 달았고요. 노동당 제4차 당 대표 회의에서 이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발탁이 됐고요. 김정일과도 권력 관계에서 되게 굉장히 신뢰를 돈독히 쌓았던 인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로 이렇게 대우받는 거는 드물지 않나요? 북한은 남자를 높여주고 여자가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자들이 무슨 거를 이렇게 막 하면 저 치맛바람 날리면 뭐 어쩌고 하면서 암탉 일면 집안이 망하는데 막 어르신들이 막 욕할 때였어요. 그때 김경희가 딱 드러났는데 근데 감히 말할 수 없었죠. 왜냐면요. 그 신의 딸이에요. 김일성이 북한에서는 신이잖아요. 근데 그 딸이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손가락질도 못하고 그럼 오히려 여자들에 대한 그 어떤 여권이 좀 올라가는 데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리위원장도 여자가 태어났고 무슨 분당 책임비서가 여자도 태어났고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 맞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멋있다 생각도 했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어렸을 때 김경희 존경했던 사람 아유, 있었죠? 그거 봐. 있었죠, 주현 씨. 네,
저는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 네, 저 우리가 그 허이사령부에서 김일성 앞에서 공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북한을 방문하면 김일성하고 외국인들 공연하는 장소가 우리 허이국 국장이었어요. 국장에서. 그러면 그때 김일성 외국 대통령들 그 뒤에는 김경희가 있었어요. 어허. 근데 김경희 옷차림이 너무 멋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참 선망에 처음에는 김경희 그럴 수 있죠.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릴 그렇죠. 때. 너무 예. 부러웠죠. 북한에 있을 때 어. 김경희가 되게 부러웠어요. 그게 왜? 김일성의 딸이어서 부러웠던 게 아니라 장성택이 그때 지금 막 폭삭 늙었지만 옛날에 진짜 잘생겼거든. 키도 9척이에요. 80 넘죠. 그러니까 북한은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큰 기럭지에 또 얼굴도 되게 호남형이거든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어린 마음에 저 사람 저런 남자랑 결혼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김경희는 누가 봐도 인물이 남편이랑 좀 비교해서 많이 딸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부러웠어요. 아니 그러면 네. 장성택은 여자들이 봤을 때 북한에서 지금 말고 북한에서 봤을 때 장성택은 멋있다. 능력 있고 잘생기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뭐나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인물도 따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북한 여자들이 로망이죠. 아 진짜 멋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저는 저희 동네만 그런 소문이 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선미 씨도 물어보니까 장성택이 이상형을 넘어서서 권력을 잡을 사람으로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김경희를 딱 볼 때 그냥 단순한 김정일의 동생이 아니라 장성택하고 김경희가 이렇게 부부로 인해서 되게 강하게 굳건하게 보였어요. 만들어졌다. 네, 그러고 김정일도 되게 믿음으로 이렇게 청해하는 부부여서 김정일이 자기 아들보다 이 사람들인데 권력을 물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뒤숭숭하게 주민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온 이후에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얘기인데 이제 네. 장성택이 죽었잖아요. 그날에 엄마랑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어머니가 마음이 안 좋으셔갖고 하루 종일 밖에 일도 안 가시는 거예요. TV를 딱 앞에 놓으시더니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와던 그 이상형이었던 남자가 갔으니까 어머니는 마음이 안 그러니까 좋아져가지고 북한 여자들은 장성택을 멋있어 했구나. 엄청 멋있어. 장성택이가 총살 당한 다음에 고진다 우리도 지금도 야 아까운 사람 죽었어. 아까운 사람이야. 계속 그러니까 좀 서운한 마음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안 이미지 하시고. 자체가 김경희가 북한 주민들이 볼 때는 정말 최고의 여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이 살면은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 장성택이 바람피잖아요. 그거 다 이 김경희가 잘못해서 한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왜? 왜냐면 완전 장성택 정말 팬이구나. 장성택이 그렇게 잘생겼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경희는 인물도 안 좋잖아요. 그냥 이게 배경만 있고 그러면 더 남자를 이게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는 안개랑 같아갖고 잡으려고 하면 탁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남자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내버려두면서 잡지 말고 그래 나한테 돌아오면 그냥 맞구나 하고 막 살가고 안 해줘요. 들어오고 왔을 맨날 때. 여자들하고 돌아다니고 무슨 막 별장 가고 이러면 그래 놔둬요. 그럼 아라 씨 남편이 나중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 그럼 놔둘 거예요? 저는 놔둘 것 같아요. 남자는 그렇게 안개와 해야 같다. 나중에 미안한 그게가 느껴갖고 이렇게 한데도 날 이렇게 좋아해주고 믿어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남자가 들 거란 말이에요. 오래 걸려. 그게 한 60살 그럼 짐승이죠. 병 들어서 와. 남자랑 걔는 잡을수록 도망간대요. 안개 됐다. 잡지 말아요. 우리 저 강명보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뉴스를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또 지금 어디에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 지금 도대체 알코올 드시고 어디에 누워 있는 건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도대체 지금 뉴스도 잘 모르더라고요. 중병이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뭐 정신분열증에 지금 뭐 그다음에 이제 뇌 고지혈증에 병도 많이 앓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다 장성택이 때문에 그랬어요. 남편 때문에. 사실 그 80년대 중반 때 북한에서 제13차 세계총연학생 축전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광복거리 건설을 하고 13차 총연학생 축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장성택입니다. 그때 이제 좀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김경희가 상당히 이제 그 장성택을 안 좋게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리고 89년도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끝난 다음부터는 아주 별거 상태로 있었습니다. 별거까지 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때는 그 평양에 있을 때인데 저희 집에 좀 자주 와가지고 막 저희 삼촌 어머니한테 와서 야 술 좀 한 병 달라 해가지고 이제 막 술 먹고 막 그리고 간 다음에 왜 누님은 저렇게 열받아서 왔냐 왜 가냐 하니까 큰 남편 때문에 그러지 뭐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장면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김경희하고 다퉜어요 김종일이도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된 건 오빠 책임도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벌써 93년도에 10월 달에 스위스 갈 때 병 치료 받으러 갔던 겁니다. 벌써 20년 전에. 네. 아니 그렇게 얼마 전에 그 화면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사망설도 있다는데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만학시 이제 백두혈통 중에 뭐 백두혈통을 지금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무리 뭐 이제 장성택이하고 사이가 좋았다가 장성택이를 처형하면 뭐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하고. 그래도 백두혈통 아닙니까? 마지막 남은 진짜 백두혈통은 이 김경희밖에 없거든요. 왜? 김정숙이하고 김일성이 사이에 난 딸이니까. 죽었다면 북한에서 국장으로 반드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장례 치르지 않았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봐야 되고요. 살아있는 한 이번에 최고인민 대의원에 김경희 이름이 나온 거는 저는 그 김경희가 맞다는 거죠. 김경희가 아프거나 말거나 사실 무슨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거나 아니 상당히 북한에서는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희하고 김정은이 불화설이 맞다면 백두혈통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백두혈통 마지막 혈통인 김경희가 김정은이를 인정 안 한다 하면 백두혈통이 아닌 거죠. 김정은이는. 우리 김영철 씨가 또 준비한 비하인드 스토리요. 지금 뭐 장성택, 김경희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장성택, 김경희 두 사람 관계밖에 몰랐습니다. 장성택 씨는 뭐 또 다른 뭐 물란한 얘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만 그럼 김경희의 숨겨진 남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죠? 김경희의 음악 가정 교사였고요. 결국 장성택이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면서 너무 놀랐는데 김경희도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얘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못 들어보셨죠? 못 들었죠. 전혀 몰랐죠. 음악 가정 교사도. 들어요. 아니 김경희가 장성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만수대 예술단에 다니는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그걸 사귀었었는데 나중에 장성택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죽였어? 잡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처형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김영철 씨가.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은희 씨는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네, 저도 들어봤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이름이 박성허시잖아요. 네. 그분은 김성허세요. 아 진짜로? 네, 그러고 바이올린 연주가셨대요. 이 사람이 워낙 바이올린 잘 치셔가지고 그 차이콥스키 국제음악 콩쿠르 영예상까지 받은 수상자고 네, 그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이제 그 장성택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죠. 없어진 다음에 그때가 그 심화조 사건으로 해서 장성택이 뭔가 실세를 장악했을 때인데 가장 먼저 집행한 일이 이 사람을 처단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김경희가 이 사람을 구출하려고 김정일한테 가서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사형이 집행돼서 안 됐고 네, 그로 인해서 뭐 별거가 시작됐다 뭐 이런 소문이 있긴 있어요. 성우한테는 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 누구한테? 여자가 평양음악무용대학의 그 피아노 교수인데요. 아, 저 남자가? 네, 이진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랑 계속 좋아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그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그 이 사람이 사형되고 나서는 그 사람의 영혼마저 사랑하겠다는 말을 하고 평생 혼자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분이가 별장에 김경희 행사할 때만 저분이 딱 불러드려요. 그럼 그 스튜디오에서 계속 바이올 타고 한쪽에서는 피아노 치고 그래요. 잘생긴. 아니 저 김성호 바이올리니스트는 만수대에 있었다는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했어요. 공연도 많이 나왔어요. 만수대에 있었다는 배우였습니다. 이거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만수대에 있었다는 당연히 갑니다 별장에. 잘생겼어요. 키도 좀 뭐 보통 키가 되고 잘생겼는데 80년대 중반에 없어져 버렸어요 저 사람.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김경희랑 김성호 저 사람이 김경희가 일방적으로 좋아했는지 아니면 서로 좋아했는지. 쌍방이 좋아했는지. 서로 좋아할 수는 없는 위치 아닙니까 저기. 아니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김성호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 좋아했다고 해가지고 나 죽이면 나 억울하잖아요. 그치. 근데 저 친구가 없어진 다음에 오늘 숙청당한 게 아니고
김정은이나 김정철이를 위한 개인 교사로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숙청됐다고 하는. 네. 이영국 선생님은 친이 되시니까 옆에서 보시잖아요. 예. 만약에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뭐 이렇게 바람 피는 것도 다 보시나요? 제가 보게 된 김일성 때는 바람 쏘는 건 못 봤어요. 뭐 그런 거 생각도 못 했고. 네. 그런데 김정일 때는 우리가 그 첩들이 그 부인들이 1부인, 2부인 이렇게 말합시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분들이 그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낀 게 있고, 그다음에 김경희도 별장에 댕기며 젊은 남자들하고 같이 뭐 춤도 추고 거기 다 그 파티장 다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장성택은 별장도 없어요. 호텔이나 그런 데가 놀지요. 그리고 김경희는 별장마다 김정일이 별장이 14개가 있는데 14개 중에서 1개 충이 다 있어요. 매충. 장성택도 가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장성택이 별장 자체는 못 들어옵니다. 남편인데도요? 김영일이도 못 들어옵니다. 진짜? 그러나 김경희만이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희가 남편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 아플 게 없어요. 거기 오면은 젊은 요리사들 다 있어요. 예? 남자입니다. 또 김경희 따라다니는 요리사들. 쌤이네. 그러니까 제가 할 거 다 하고 스트레스 다 푸는 거죠. 술을 많이 마시고. 원래부터 술 많이 마셔. 김정일이 술 마셔서 업무를 못 보면은 김경희가 봐주고, 김경희가 술 마시면 김정일이 봐주고 이런 식으로. 김경희도 바람을 핀 거네요? 김경희도 피우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건 처음에 젊었을 때는 이게 좋았는데 그 관계에서 많이 멀어지면서 남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사극 같다가 막장 드라마 같다가 또 무슨 애지 흔한 러브스토리 같다가 막 이러네요. 자, 이번에 정은표 씨가 또 준비했죠. 그 장성택과 그 김경희 사이에 보면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딸이 프랑스 유학 시절에 그 보디가드를 사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가족들이 그걸 반대를 하니까 자살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근데 북한에서는 남자 때문에 자살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마 남자 때문에 여기 자살할 사람 손들라면 안 할 것 같아, 난 솔직히 말해서. 야, 여기 있는 사람 아니, 그리고 뭐 자살이 김경희를 신뢰를 들면 장성택하고 살갔다고 해서 못 살게 하니까 장성택을 원산에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자살 안 합니다, 그래도. 영원히 못 산다고 해도 김경희가 자살했겠냐. 이걸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럼 장금서희가 프랑스에서 자살했냐. 사실은 뭐 이제 로맨틱에 자살했다. 차 사고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공식적인 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차 사고가 아니고 자살이다 했는데 만약에 자살했다면 장금성이는 친딸이 아니에요. 김경희하고 장성택이. 그러니까 오도한 딸인데 김경희가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면 입양했다고 했지만은 믿질 않는 거죠. 장성택이가 딴 데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려왔다. 이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고 장금성이가 자살했다면 그래서 자살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외국에 나가가지고. 아, 이게 친딸이 아니구나. 네,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건 가족들로는 압니다, 이게. 장성택이하고 김경희 관계는 저희가 계속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김정일 경호원이셨던 이영국 선생님께서는 장금송을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시죠? 예, 그 함남도 그 70여 초대소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5살, 4살 요 정도고 하얀 이렇게 그 스리트 여자들이 입는 그 치마 뭐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입고 양말을 이렇게 해서 꽃을 이렇게 단 거 하얀 신발을 입고 나비 단 거 신고 나왔는데 애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장성택이 닮아서 잘 생겼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그런 형태를 제가 본 걸 생각됩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가정 생활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김정일이 별장에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별장에는 일체 못 들어가고 김경희만 하고 그 가정이란 게 서로 융합돼서 이루어지지 못한 게 하나 있고 아무리 잘 돼도 교양원이 있고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제 부모만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릴 때 가정부터 시작해서 애가 좀 우울해졌느냐, 좀 자기가 좀 심정이 좀 힘들게 사는 걸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두혈통의 그 여인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또 여인하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백두혈통 며느리들. 예.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예. 화면 보시죠.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 김옥. 성혜림, 김영숙, 고영희
고소 새끼랑 김종인의 5번째 부인이자 마지막 부인 김옥을 내가 소개하겠어. 잘 들어라. 1964년생인 김옥은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1980년대부터 김정일의 비서 역할을 하며 곁을 지켰어. 그리고 고영이가 사망한 이후 이 에미나이가 고소 김정일의 부인으로 고소 올라가서 고소. 이후 김정일의 모든 일정을 함께할 정도로 김정일의 신임을 받았는데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고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김옥의 거취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고조 남기고 있어. 근데 고조 김정일은 뭔 부인이 고조 5명이나 돼? 화가 난다. 아니 고조 부럽다. 이런 건 잘해.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 김옥. 나 처음 들어본다. 나도 처음 들어봤어. 저도 처음 들어. 김옥은 그 김정일 부인 중에 최초로 김정일 훈장을 받은 인물이고요. 2004년에 고영이가 이제 사망하자 공적인 아니지만 어쨌든 김정일 부인으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6년에 김정일이가 이제 중국을 방문할 때 그 국방위 과장 그 공식 직함을 달고 김정일을 이제 수행비서로 같이 이제 동반을 했었고, 그러니까 김정일 그 외교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부인 중에 최초라고 할 수 있겠죠. 김정일 최초 부인이죠. 아니 근데요, 저 김옥이가 김정일보다 무려 22살이나 어리대요. 네. 근데 김옥이가 진짜 김정일이 옆에서 20년을 같이 비서로 동행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설화가 있냐면 그 미국에 갔을 때 북한 방문단을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이 김옥이가 여행 가방을 막 들고 갔는데 이게 끼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들고 가야 되는데 끼었으니까 막 우중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 그 같이 가신 분들이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김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이 여자는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네, 2000년대부터 얼굴이 막 알려지고 그랬죠. 야, 석진이 이쁘다. 예쁘다. 약간 신문화 닮은. 심은하. 유진 선생님 그지? 신은하랑 심은하 섞은 거기다 좀 똑똑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똑똑하다는 거지. 금수산 그 김정일 사망 후에 그 용전을 지켰대. 그 금수산 기념공전에 안치돼 있잖아요. 그 용전을 마지막까지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김옥이 활동했던 최근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012년 7월 평양 유원지 준공식에 참여했던 모습인데요. 함께 보시죠. 저 맞아요? 뒤에. 아, 양장 입었네. 머리도 좀 폈어요, 살짝. 네. 원래 그 중앙당의 본청사에 김옥이하고 둘이가 마지막 80년도 교환수를 교체했어요. 그 비밀이 많이 새나가가지고 남자를 바꿨거든요. 교환수? 네, 교환수, 타자, 이 다 그 비서나 같습니다. 비서입니다. 그 남자가 교환수 1년 하다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영 부부장들이 아침이라면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죠. 걔 다시 바꿔달래서 여자 바꿨어요. 그 사이에서 나온 게 김옥이거든요. 그 머리를 이렇게 딱 풀어 헤치고 머리핀도 못 뽑고 다닙니다. 왜요? 왜냐면 김정일이 경호할 때는 일체 머리핀이랑 꼽으면 다 그 경호사업에 살인무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철 붙이는 거 일체 다 못 꼽습니다. 빈침이랑 하나도 없습니다. 그 머리 좀 길고 김옥이 얼굴이 좀 눈이 쏙 띄고 얼굴이가 그때는 작아요. 예뻐요. 그리고 키는 그저 중간축인데 여자를 말하면 그저 한 60 정도 되죠. 그래서 여자가 좀 살뜰하죠. 김정일이 어릴 때부터 김정일이 그 사업하는 거 다 봤으니까 성격이라든가 사업 스타일이라든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나 이거 다 알고 똑똑하지 여자가. 그러니까 배필을 했으니까 김옥이가 마지막 부인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고영이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될 때 자기 자식이고 김정철이랑 김정은이 있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돌봐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정일 개인 비서를 하고 있던 김옥을 고영이가 직접 지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자기 남편하고 바람 피는 여자인데 내가 죽게 돼. 내가 죽는데 이것도 정말 드라마야. 죽기도 싫을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서. 실제로 뭐 회의 같은 거 하거나 뭐 파티 같은 거 하면은 고영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영이 자리에 김옥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또 김정일이 혼자 외롭게 있으면 고영이가
그 여자를 김옥을 들여보내서 즐겁게 해줘라 뭐 이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옥에 대해서 강명도 교수님. 알고 계세요? 그 김용숙이하고 김옥이하고 이제 같은 그 행태가 있는데 김용숙이도 비서 출신이고 김옥이도 비서 출신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김용숙이를 먼저 선택해서 살고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에 나왔던 게 김옥입니다. 그 김정일이가 죽기 전까지 가장 그 미안하게 생각했던 것이 김옥이랍니다. 왜냐하면 시집을 가라고 그만큼 했는데 안 가고 끝까지 장군님 곁에 남게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김옥이랍니다. 아주 멋있잖아요 이거 여자가. 그러니까 부담 없이 외국에도 부인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비서로서 데리고 갔던 거죠. 아니 후진타오를 만나는데 내연의 여인을 데려갔다면 이게 말이 맞냐고요 이게. 그래서 김정일이가 상당히 이걸 믿고 있었다는 건 맞고요. 그리고 고영이가 뭐 부탁했다고는 저는 뭐 듣질 못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또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영이가 죽게 되면 김종철이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를 돌봐줄 사람들은 가뚝 됩니다. 그 뭐 비서가 아니라도. 그렇지. 예, 고영이 또 친척도 있을 테고. 고영숙이라고 또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유학도 데리고 가고 했지만 물론 고영숙이는 또 이제 뭐 또 유학 갔다가 돌아오라길 때 종철이랑 종훈이랑 다 보내고 자기는 미국에 망명을 했어요 사실은. 네, 고영숙이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탈북자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고용숙이 탈북했으니까 김정은도 탈북자 가족이에요. 서문에는 뭐야? 성명하고서 보호받은 미국에서 지금 그 망명해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럴 때 김정은도 자기도 탈북자 가족이면서 우리한테 뭐라 해. 이건 너무 쇼킹인데? 그러니까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알면 알수록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세계가 정말 더 치열하고 전투적인 것 같은데요. 백두혈통 며느리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설주인데요. 저희가요, 이 스튜디오에 리설주를 모셨습니다. 예. 만나보시죠. 네, 북한의 최고의 신데렐라 하면 바로 리설주죠. 네. 정말 1989년생이고요. 아직 젊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데요. 김정은의 아내로 모든 행보에 대해서 전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 그중에서 많은 관심 중에서도 리설주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액세서리 등에서 그녀의 사치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목걸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T사 목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려 500만 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의 로망인 C사의 옷을 이제 즐겨 입는다고 하는데요. 이 옷이 얇은 가디건 하나가 여러분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석상에 늘 들고 다니는 요 가방 보십시오. 요거 조그마한 가방 있죠. 요게 C사의 이 백이 북한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180만 원 상당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설주의 사치품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내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딘지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밀기간 888에서 사치품 공급받는 리설주. 비밀기간 888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북한의 김부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기간이 38호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888이라는 이 기간은 김부자 그 직계 가족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벤츠라든지 아니면 뭐 위스키, 말 이런 거를 들여오는데 이게 다 유엔이 제재를 해가지고 다 불법적으로 들여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법적으로 들여오는 경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888호실에서 그 경로까지 같이 확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데니스 로드맨이 네. 무진장 까불다가 그 제재 조치 있는데 그 양주랑 이런 거 막 사갔잖아 선물. 그게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데니스 로드맨 진짜 크게 불법을 저지르게 됐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깨갱하고는 저 다시 난 북한 안 갈게요 그러고 울던데. 저 888이라는 게 사실 릉나 888이라는 것입니다. 릉나자가 앞에 하나 붙었는데 kumsu산 울산 경리부에 무역과가 있는데 해외 나갈 때는 릉나 888이라는 명칭을 달고 나갑니다. 회사 명칭을 달고. 뭐 사치품뿐만 아니고 김정일, 김일성이 주는 모든 선물도 다 저희 우리 릉나 888에서 들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보내요? 배로? 예? 배로 보내. 배로도 들여오고 외교 행랑. 이자처럼 사치품은 외교 행랑으로 들여와요. 예. 그 가방도 보니까 그 프랑스 그 명품 그 제품이잖아요. 항상 그 가방만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에는 그냥 시선 때문에 그 가방 들고 다니는데 또 그 가방이 다이애나 비가 들었던 거 영부인 백이라고 그거 자꾸 들고 다니는 거.
솔직히 백은 아니야. 아니 솔직히 백은 그래도 예쁜데 나는 저 옷을 저 가격을 주고 왜 저 옷을 샀는지 그죠? 저 예쁜 옷이 많은데 좀 그 안목은 없는 것 아니 같아요. 왜? 이쁘지 않았어요? 아니 좀 색깔이 너무 외국에서 그 사서 이렇게 북한으로 보내는 사람이 남자인 것 같아요. 아. 좀 예쁜 걸 골라야 되는데. 내가 고르질 못하니까. 네. 좀 예쁘지 않은 것 중요한 같아요. 거는 그 이설주가 들고 나온 저 크리스탄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근로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과 그렇지. 커플 시계도 뭐 굉장히 유명한 명품이고 저거 말고도 뭐 이제 그 샤백이라든가 굉장한 고가의 명품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설주가. 그리고 리설주도 리설주지만 그 딸 주예도 만만치 않대요. 얼마 전에는 유럽에서 들여온 그 분유 명품을 이렇게 먹였잖아요. 근데 또 그 유모차도 1,000만 원이 넘는 유모차를 또 선물을 했다고. 1,000만 원이 넘는 유모차가 있나? 한 300짜리 정도는. 저도 봤는데. 봤어요, 300. 솔직히 저 이설주가 지금 머리에서 끝에까지 다 브랜드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저게 브랜드고 저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그런 루트를 잘 몰라요. 그렇지. 그냥 평범하게 다 이렇게 내세운 줄로 알지 그게 브랜드 가치가 얼마고 그걸 전혀 몰라요. 저게 다 인민들의 노동의 예, 그거잖아요. 이거는. 당비 바치고 뭐 한 거 다 당장 갖고 만들었겠죠. 근데 이설주가 옷 입고 나온 자체가 왜 화려하지 못하냐면 북한에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는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기본화되어 있어요. 근데 인민들은 다 끼진 거 입고 막 그래도 막 안 됐는데 자기네만 또 예쁘게 입으면 또 인민들이 또 보는 시선은 또 안 좋잖아요. 근데 비싸긴 비싼데 조금 그 디자인이 북한식으로 좀 이렇게 양복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예. 북한에서 볼 땐 저게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딱 벌어지는 가격이에요. 왜냐면요, 그쵸. 한국 돈 2만 원이면 북한 사람 한 달 식량이에요. 근데 그렇지. 저게 2만, 아까 막 몇백만 원씩 됐는데 북한에서 볼 때는 진짜 굉장히 고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북한 일반 주민들은 저게 명품백인지도 조차도 모르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실용성이 없어요. 왜냐면 이 손바닥만한 가방에 통강내 한 킬로도 못 넣거든요. 아 이건 현실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맞아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딸이 가방이 뭐 천조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강내를 더 많이 담아서 메울 수 있는 튼튼한 배낭이 더 중요한 거지 저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장마당에 나가도 배낭이 그렇지. 크면 클수록 비싸요. 그렇지. 그다음에 엄마들이 그 맞아. 배낭도 또 뜯어서 자기 치마를 뜯어가지고 그렇지. 배낭을 넓혀서 완전히 사람보다 배낭이 더 커요. 그렇게 메고 다니거든요. 이영구 선생님, 또 보신 것 중에 좀 기억나는 거. 운동 신발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요 하루 신고 그 신발을 뺍니다. 왜 빼는가 하면은 신발을 새 거 신는 게 아니고 냄새 난다고 뺍니다. 다시 신는 법이 없고 빼서 거기를 관리하고 기계 돌리고 그런 분들인데 다 무상을 주죠. 그분들이 다 신죠. 그럼 김정일 신발 받은 사람은 근데 거기 신발이 하도 많으니까 어느 게 김정일이 신던 신발인지 모르죠. 다 얘기하면 안 똑같은 되는구나, 백신이고, 그것도. 예. 또 옷이 뭐 옷에 그 천은 들여옵니다. 근데 이북에서 그 사람들이 기호에 맞게 브랜드 똑같이 만듭니다. 다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부자를 위해서만. 김정일이 자기 가게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사실한 게 사실은 조항당 뭐입니까 그 재정기획부 그 사파리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핀가 한 200~300대 돼요. 거기가 선물 줄 것도 있고 본인이 탈 것도 있고 방탄사고 자기 자녀만 타재도 한 50대는 남아 나갈 거예요. 이게 뭔 재미로 타겠어 이제. 근데 너무 할게 없는 거야. 사실한 게 미국이 나쁘다 하지만은 미국 차를 타고 다닙니다. 악어 가지고 다시 방탄차도 있고 그 김경희도 많이 타고 김경희는 또 폭 뭐 한 대가 우리가 말하면 몇억이 아닙니다. 한 10억, 20억 이런 정도 됩니다. 폭발해도 살아남을 수 있게 그게 한 대면 아닙니다. 똑같은 차가 한 번에 댕기면 5대, 넉 대가 같이 댕겨야 돼요. 그게 10억이고 한 번 움직이는 것만 해도 50억, 100억입니다. 근데 우리 돈으로. 김경희 그 차는 악어 가죽으로 씌웠다는데 그게 김경희가 타고 다니는 그 닝하고 미국 차인데 악어 가죽 방탄차를 다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어 가죽을 밖에다 씌웠대요. 예, 밖에다 이게 위에 지붕을 다 이렇게 씌웠어요. 악어네. 예. 다 가지니까 심심한 거야. 근데 그 미국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들어와서 그 호화한 생활을 하지요. 별장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니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말할 거네요. 진짜 궁금해. 별장이라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별장
한 20개 되거든요. 그게 동해부터 서해를 해서 내륙을 압록강도망에서 서해까지 한 바퀴 돕니다. 이거 관광 코스를 잡으면은요, 세계 대박입니다. 네? 별장이 우리 7충, 8충 이렇게 되는데요. 2개 충을 하나 봐야 돼요. 직경을 생각하면 8km입니다. 배도 탈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전기가 이북이 다 꺼져도 별장은 딱 해서 있어야 돼. 그게 무지막지하죠.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별장 한 20개 되거든요. 그게 동해부터 서해를 해서 내륙을 압록강도망에서 서해까지 한 바퀴 돕니다. 이거 관광 코스를 잡으면은요, 세계 대박입니다. 네? 또 거기 유시설에 들어가 보면은 생각하면은 이 건물만 합니다. 네? 예, 이런 건물이 서고 이런 건물이 옆에 많습니다. 건물들이 그 안에가 직경을 생각하면 8km입니다. 그런 골프도 다 칠 수 있는 게 되고 등산을 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러니까 뭐인가 김정일이는 어떻게 봄, 가을, 여름, 겨울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아니 가긴 가요? 갑니다. 한 번씩은 가는데요. 전기가 이북이 다 꺼져도 별장은 딱 해서 있어야 돼요. 왜가 김정일이 어디가 있는 건 몰라야 되기 때문에 딱 해서 있는 겁니다. 가면 이게 그게 무지막지하죠. 백성들은 다 두고 가는데 그게 이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등이 몇 층이에요, 실례지만? 별장이 우리 7충, 8충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별장 호텔 생각하면 안 됩니다. 2개 충을 하나 봐야 돼요. 그 안에 공기시설이 다 뒤가고 그 닥터가 뒤가기 때문에 공기를 가공해서 동백항이 나오게 다 만들고 온도가 연상 21도, 22도입니다. 아니 별장은 예. 보통 한 2층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배도 탈 수 있고, 예?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짐승도 잡을 수 있고, 예? 또 이렇게 낚시질도 할 수 있고, 계절 따라서 늘릴 수 있는 곳이 다 쭉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이 백두 혈통 때문에 그 고통받는 주민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백두 혈통에 대한 것 이거 하루빨리 멈춰져야 됩니다. 이제 마누라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